이번에는 저도 수험생 분들한테 가장 많이 문의 받았던 게 답안을 도대체 어떻게 작성을 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교수님들한테 보여지는 게 답안지다 보니까 답안을 좀 잘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게 답안에 바람직한 지침이라는 게 딱히 내려진 게 없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험 기간 중에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어떻게 하면 답안을 잘 작성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시험장에서 좀 작성을 했고 그 결과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도 저번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좀 제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을 했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답안 작성법은 좀 이제 여기 서피스에다가 좀 쓰면서 설명을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서피스에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이제 문제지가 있고, 저희한테 주어지는 게 이렇게 문제지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문제지가 있어요. 문제지가 있고 답안지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든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하나의 법정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법정에 있었고 이 답안지는 이제 판사가 법관들이 이제 판결하는 부분이 답안지인 거고, 그리고 문제지에 주어지는 거는 이제 사실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문제지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법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판결문에 써야 되는 부분들을 답안지라고 생각을 썼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관의 입장이다. 그러면 답안지 판결문에다가 무엇을 써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쓸까?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될 거죠. 답안지에는 무엇을 써야 합니까? 거기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처음에 법령의 적용, 그리고 두 번째 법령의 해석이 들어가고, 세 번째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 이 세 가지가 이제 답안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럼 이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 얘기들이냐? 여러분들도 이제 단어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낯선 단어들은 아닐 거예요. 다 어디냐면은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이제 자백이 성립되지 않는 당사자의 진술 부분에 법령의 적용과 해석, 그리고 사실관계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그 자백이 성립되지 않는다. 왜? 이거는 법관의 정권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얘기가 곧 법관들이 법정에서 해야 되는 일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법령이 적용될까, 그리고 이 법령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 해석된 거를 기초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을 할까, 이 세 가지가 법관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적어주는데 그럼 어떻게 적어줄 거냐, 이런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문제를 한번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우선 특허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문제가 생각할 수 있죠. 출원 전에 A-라는 발명이 공지되어 있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A라는 발명에 대해서 출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출원은 등록받을 수 있는가 한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답안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죠. 우선 법령을 적용해야죠. 법령의 적용. 우리 특허법 29조 1항 1호가 이제 법령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첫 번째 목차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저희가 의의를 열심히 적을 거 아니에요. 적다 보면은 뭐 출원 전 공지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제 법령의 해석이 나오는데, 법령의 해석은 누가 하느냐? 판례가 법령의 해석을 많이 하고 있죠. 판례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하게 되면 학설이나 아니면 견해,
이런 것들을 적을 수도 있고, 심사 기준이 하고 있다, 행정청이 하고 있다, 그러면 심사 기준을 적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동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판례를 빌어서 아니면 학설을 빌어서 심사 기준을 빌어서. 그럼 판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여기서 문제되는 거를 봐서 보면 판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구성 요소가 주지 관용 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에 불과하고, 그리고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이건 실질적 동일한 거다, 이런 식으로 판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A하고 A-는 구성의 차이가 있는데, A의 이제 구성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주지관용 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에 해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차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례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법령에는 동일한 발명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판례에서는 그 동일을 실질적 동일까지도 보고 있는 거죠. 법령의 해석에 대해서 적어주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판례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은 거는 여기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해야죠. 여기서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저희는 사안이라는 목차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에 있는 저희가 했던 판례가 법령에 해석한 이 문구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사안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안에 예를 들어서 출원 전 공지된 발명 A-와 그리고 내가 출원한 발명 A에는 구성에 차이점이 있으나 근데 A에서 채택한 구성은 A-에 비해서 주지 관용 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에 불과하고 A는 A-에 비해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이 정도 차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 이런 식으로 사안을 포섭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이 부분에다가 결론을 적어줘가지고 A는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심플한 목차를 가지고 가면서 이거를 모든 사안에 다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의 적용, 법령의 해석, 사실관계 법적 판단을 유지를 하면서 답안을 작성하게 되면 답안이 좀 일관성 있고 그리고 논리적이기도 하고, 이 목차를 가지고 이제 판결 원문을 읽다 보면은 판례 원문에서도 법령의 적용, 법령의 해석, 그리고 사실관계에다가 법적 판단, 이런 식으로 원문을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차를 가지고 그대로 쓰면은 원문과 유사한 답안지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답안을 작성하는 스타일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 수기에도 보면은 뭐 보고서처럼 작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읽었을 때 좀 읽기 편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말은 이제 좋은 글을 쓰려면은 어떻게 했는지를 많이 고심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제 좋은 글이란 어떤 글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법학에서 좋은 글은 명확하고 그리고 간결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글을 가지고 법학에서는 좋은 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읽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막 중언부언하지 않고 딱 내가 말하는 거를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적고, 딱 읽었을 때 이거는 진짜 있는 얘기인 것 같다, 왠지 신뢰감이 간다 해가지고, 신뢰감이 있어야지 이제 다른 사람을 설득을 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을 포함을 하고 있도록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확하고 간결한 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게 많이 늘어나느냐?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암기해서 쓰니까 글이 계속 질질질 끌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판례 원문 많이 읽고 그리고 사안 포섭 어떻게 했는지 보면은 글이 점점 명확해지고 그리고 간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판례를 딱 이해를 하면은 글을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딱 주어, 목적어, 동사 이 정도만 써주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장 하나를 명확하면서 이제 짧은 느낌으로 속도감 있게 딱 써주고,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이런 식으로 짧게 쳐주는 게 명확하고 간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려면 이제 판례 원문을 좀 많이 읽으면은 자기 이제 글 쓰는 스타일이 좀 명확하고 간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신뢰. 딱 내가 답안지에 썼는데 교수님이 봤을 때 이거 진짜 있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의심을 품으면은 여러분의 점수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교수님이 딱 읽었을 때 이거 얘 판례 그냥 잘 썼네 그러면서 그냥 쓱 보면서 지나갈 수 있게 딱 신뢰감을 줄 수 있게 판례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뢰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판례에서 키워드로 나오고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키워드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판례를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듯이 답안지에다가 쓰면 그게 제일 바람직할 수 있어요. 조사도 틀리지 않고. 근데 저희가 판례를 엄청나게 이제 민사소송법, 뭐 특허법, 상표법에 이제 판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다 그대로 외우는 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딱 썼을 때 그냥 교수님이 봤을 때 이거는 판례를 그대로 쓴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판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는 쓰지 않더라도 딱 읽었을 때 이거 판례 그대로 쓴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듯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판례 논리 구조를 좀 살려가지고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논리 구조를 살리려면은 우선 문장에 있는 요소들을 다 판례에 있는 거 그대로 집어넣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은 주어,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를 외울 때 뭐 두 문자를 따가지고 외우고 아니면은 키워드만 외우고 이렇다 보면 주어가 뭔지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를 잘 살려가지고 넣어주고, 그리고 목적어. 근데 목적어는 이제 키워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목적어를 놓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럼 목적어 써주고, 그리고 동사. 이런 세 부분을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딱딱딱 판례에 있는 거 그대로 돼서 맞춰서 적어주고, 이제 키워드가 되는 문장을 적었으면 이제 뒷문장 그리고 앞문장에 판례가 어떤 식으로 논리를 끌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봐가지고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논리 부분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주어, 목적어, 동사 형태로 써주고, 그리고 키워드가 되는 문장을 써주고, 뒷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키워드가 되는 문장을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한 세 문장 정도는 판례에서 따가지고 적어주시면은 교수님이 봤을 때는 막 조사나 안 그러면 좀 세세한 부분들이 틀리더라도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동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얘 그대로 판례 쓴 것 같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판례 부분을 이제 얘는 얘 글은 맞겠구나 해가지고 신뢰를 하면서 그냥 막 의심을 하지 않고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마 고득점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교수님들이 읽었을 때 이거는 얘는 판례를 알고 제대로 썼구나라는 느낌을 주려고 판례 원문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내가 외울 부분들을 잘 표시를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답안지에 현출할 때는 앞부분에서 적었던 이런 법령의 적용, 그리고 법령의 해석,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 이런 골격을 유지를 하면서 좀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답안을 작성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판례 원문을 읽으시면서 이런 판례 원문을 읽을 때 그냥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걸 다 외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읽다가 지쳐가지고 포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팁을 들은 다음에 판례 원문을 들으면은, 판례는 항상 시작은 법령의 적용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딱 조문에서 이 사안에서는 어떤 법령이 적용됐구나.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나는 이 조문을 가지고 목차를 따가지고 앞에 넣어줘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판단 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법령이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법령이 해석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나는 답안지에 현출을 시켜야겠구나,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이구나 해서 밑줄 치고 형광펜 치고 가면서 이제 보시는 거고,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 부분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이제 읽어가시면서 판례를 이해하고,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은 판례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적어주면은 이제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문을 계속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답안을 작성했던 팁을 드리는데,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 뵐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좀 더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 동영상으로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답안 작성 방법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판례집을 펼쳤는데 그 판례집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